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뉴스 포인트에서 다뤘듯이 정부가 규제 강화를 미루면서 이 대출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그 관련 내용 정책금융부 정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네. 잠잠했던 가계부채가 다시 좀 꿈틀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16조 원으로 전달보다 6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지난 4월에 5조 원, 5월과 6월에는 6조 원 이상 급증하면서 증가세 기울기 자체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네네. 올해 상반기로만 보면 가계대출은 총 20조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이기도 하고요. 예. 신용대출이나 뭐 기타 대출 같은 것들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지난 6월에는 순수 주담대만 6조 3천억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요? 네, 맞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는 건 뭐 당연히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네. 한 1만 2천 세대 정도 되는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이곳 상황을 좀 보시면 최근을 왜 불장 초입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인데요. 부동산 PF 리스크랑 공사비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해당 단지는 미계약 리스크가 매우 컸던 단지였습니다. 당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4평이 13억 수준의 분양이 됐었거든요. 예. 분위기가 안 좋아 넣기만 하면 당첨되는 수준의 경쟁률도 나왔었고요. 당시 둔촌주공을 위해서 제도 개선 같은 것들까지 이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는 평가까지도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180도 변한 모양새인데요. 네. 이 단지는 이미 2년가량의 시간이 흘러 11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같은 평형이 22억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 물론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물량은 뭐 조합원 매물인 만큼 뭐 로얄동 같은 뭐 거래 위치상의 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예. 일반 분양 매물들도 한 6, 7억 원 정도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서울 주요 지역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은데요. 서울 내 전고점을 갱신하는 아파트들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추세적인 상승장이 아니라고 진정시키고 있는데도 이 시장에서는 전혀 듣지 않는 분위기라고요. 네, 일단 국토부 장관 발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추세적 상승으로 상승 전환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인구 구조와 뭐 경제 여건 같은 것들이 집값을 뭐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장관 입장이었는데요. 네. 결국은 뭐 반짝 반등하는 현재의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도 뭐 일시적, 지역적 잔등락이다라고 선을 좀 그었고요. 네. 국토부 장관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불장 초입이라는 점을 확신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과거 정부처럼 집값이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공급 부족 상황이 집값을 끌어올릴 거란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고요. 네, 뭐 국토부 장관 얘기를 계속 좀 드리면 집값 상승세에는 수급의 이슈가 아닌데다 또 전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반복했고요. 공급도 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3기 신도시 물량이 수도권에 조만간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고요. 네, 뭐 말로 해서 안 통하면 대출을 강제로라도 규제해서 막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긴 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 스트레스 DSR 2단계 얘기를 좀 들어보셨고 아까도 뭐 홍 기자가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 먼저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수년간은 금리 인상기였지 않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뭐 금리 인상 기조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국내 또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야 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금리 변동 리스크를 차주가 모두 지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앵커께서도 뭐 주담대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상승기엔 대부분 변동금리 혹은 5년간 고정을 하고 나머지는 변동금리라는 혼합형이 대세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았던 차주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졌고요. 예. 선진국 사례를 좀 봐도 우리나라는 괴리가 좀 있는데요. 선진국의 경우는 고정금리 비중이 9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과 나눠 분담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스트레스 DSR 또한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좀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네. 정부가 어떤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향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좀 더 규제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DSR을 산정할 때 네. 어떤 일정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엄격하게 하는 거면 뭐 어떻게 한다는 예를 들면 뭐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있다고 할 때요. 네. 뭐 4.5%의 금리로 DSR 40% 50년 만기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네. 보통 4억 원을 기존에는 빌릴 수 있었는데요. 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서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을 같이 하게 되면 네네.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 금리 변동 가능성을 미리 선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좀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을 줄여둔다는 차원이거든요. 예. 스트레스 DSR은 총 3단계로 시행이 예정돼 있는데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산금리 반영 비율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대출 총액도 줄어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스트레스 DSR 중에서도 세 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2단계를 적용하려다가 이 도입을 갑자기 미뤄버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초 7월 초, 그러니까 이달 초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돌연 2달 연기되면서 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부동산 띄우기다라는 평가가 곧바로 나왔고요. 아. 금융당국이 수차례 배경 설명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상황은 계속 꼬여만 갔습니다. 예. 부동산의 어떤 과열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계획했던 2단계 적용을 미루는 것이 말이 되냐 하는 불만들이 속출했고요. 네. 특히 이번 정부는 가계부채랑 집값관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정부였는데 어떤 기존 정책과는 상반되는 행보를 하는 것이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네. 시점도 좀 이상했는데요. 보통 정책의 시행은 분기나 반기 단위로 보통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달만 미루겠다고 하니까 배경이 뭔지 더 관심이 쏠렸던 측면도 있고요. 네. 2단계가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 초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3단계는 7월로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국이 제도를 좀 미뤘으니까 도입을 미뤘으니까 원인 제공을 한 셈인데 그래서 또 부채 관리 실패라는 비난이 쏟아질만 하고요. 이 당국이 도입을 연기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배경 설명을 수차례 했는데요. 좀 애매한 답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당시 진행 중이었던 게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있었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네. 요 두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기를 조금 늦췄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주담대를 생활자금 같은 것들로 활용하는 취약계층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정책의 성과를 좀 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뭐 연기 사유가 들으시면 알겠지만 1대1로 명확하게 매칭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잡음은 계속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6월 마지막 날 원래 7월 달에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6월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단계 적용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이었는데요. 네. 이날 그 2단계 적용을 염두에 둔 주담대 수요가 1조 원 이상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2달 미룬 만큼 향후에도 연끌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2단계를 적용하면 아무래도 주담대 총량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아, 예. 연끌 차주 입장에서는 미리 받는 것이 아무래도 대출 총량을 늘리는 데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경제금융 수장들도 나서서 배경을 좀 설명했는데요. 예.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각 부처들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의 엇박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좀 협력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좀 늦췄다라는 식으로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약간 해명에 가까운데 이 원래 이번 달부터 도입하려다가 연기됐으니까 이 대출이 이번 달 들어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겠습니다. 네, 가계대출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연기된 7월 초, 이달 초죠. 나흘 만에 2조 1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8일까지로 좀 범위를 넓혀보면요. 예. 가계대출이 총 3조 6천억 가량 뛰었는데요. 대부분이 주담대였습니다. 네네. 이렇다 보니까 연끌 막차 수요가 본격화했다라는 시장 평가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금융당국은 또 그간 주담대 금리가 지나치게 낮았었던 점이 이러한 수요를 좀 부추기고 있다는 원인 진단을 좀 했는데요. 네. 실제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4, 5% 정도까지 갔던 주담대 금리가 최근에 지난달에는 한 2%대 후반까지 낮아졌었거든요. 예. 이제 금융권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2차례 정도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선반영하면서 시장 금리가 낮아진 점이 반영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예, 그래서 금융당국 또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조치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예. 2단계 시기를 9월로 못 박은 점도 실제로 9월에 집행하려고 9월을 박은 거다라는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가계부채 증가율은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라는 원칙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돌아섰다고만 판단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세부적으로 서울 주요 지역, 그 중에서도 뭐 신축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좀 호가가 높아지고 있다 정도의 원인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 전체가 과열됐다라고 보고 정책을 펴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지나치게 낮아진 주담대 금리 레벨 같은 것들이 대기 수요를 좀 자극시키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DSR 연기 이후에 금융권과 수차례 부동산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담대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 강력한 자제 공고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정부 기조가 변한 건 아니다 네. 이런 설명이네요. 근데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는 잠시 미뤄뒀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은행권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했다고요. 네. 은행권도 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금융당국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서 주담대 가산금리를 좀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담대 레벨이 좀 낮아졌다고 했는데 뭐 가산금리를 0.5에서 0.05%에서 0.2%까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두 차례 인상한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는 말씀드렸듯이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과 맞물린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해서 은행권을 압박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금융당국은 현재 또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을 중심으로 DSR 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들이 정부 요구에 맞춰서 주담대 금리를 높였는데도 대출이 늘었으니까 사실상 뭐 별 효과가 없었던 건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은행들이 주담대 옥죄기에 나서고는 있는데요.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시장금리 레벨 자체가 낮아지면서 분위기 반전은 좀 역부족인 형국으로 보입니다. 국민신한, 하나, 우리은행들 4대 시중은행이 지난 19일 기준 혼합형 주담대 금리 하단이 2.84%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2주 전에는 하단이 2.9%였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더 낮아진 겁니다. 그 금리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벤치마크가 떨어지니까 전체 금리 레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3년 만에 2%대로 낮아졌던 주담대 금리 레벨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금융권에서도 시장금리 하락 때문에 가계대출 축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장금리라는 건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네. 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쓰이는 은행채 금리가 내려가서 이 가산금리를 높여도 별 소용이 없었다. 뭐 네, 이런 상쇄 말씀이시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안 잡히고 또 집값도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주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8일에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의 핵심은 공급을 좀 확실히 늘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전해준 점에 있습니다. 예. 정부는 교통과 어떤 거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23만 6천 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오는 2029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분양가 또한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푸는 방안도 얘기하면서 네. 수도권의 신규 택지를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고요. 9월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내달 중에는 추가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예고하면서요. 향후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